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에서 금융소득, 사업소득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322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출제 5문제 정도 나왔던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금융소득 과세 방법, 분리과세 이게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를 적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한 2문제, 그 다음 배당소득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 이자소득 먼저 교재 322페이지입니다. 이자소득이란 말 그대로 은행에 정기적금, 정기예금 들었는데 이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금전이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 그래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의 종류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은행, 적금, 예금, 요런 이자, 그 다음에 상호신용계, 상호저축은행 있죠? 자, 신용부금으로 인한 뭐 이자 같은 거,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자 소득에, 자, 그 다음 또 5번째 보면 채권 또는 증권,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매 조건부 그런 채권이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 채권을 사고 있다가 이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매매 차익, 그 다음에 요게 6번을 잘 봐둬요.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우리가 보험 많이들 드는데 그 보험 중에는 저축성, 정기예금 스타일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이 있어서 요거는 뭐 정기예금처럼 이자도 나오고 원금은 당연히 나오고, 거기다가 대신에 보험은 기본적인 것만 아마 혜택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다 돼서 만기일에 찾았을 때 이자가 붙으면 그 보험 차익, 이러한 게 이자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요게 뒤에 배울 배당 소득하고 조금 헷갈려요. 이자 소득하면 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뭐 채권에 대한 이자, 뭐 이렇게 금방 그건 아는데, 요게 애매한 제목이어서 다음 중 배당 소득이 아닌 것 해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하면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 소득이다. 배당 소득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뭐 직장 공제외, 뭐 교원 공제외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데 생긴 이익이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건 뭐냐면 영업 장소가 아닌 금융기관이 뭐가 있겠어요? 개인이잖아요. 조폭 말고 신체 포기각서 쓰는 그런 데 말고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우리 단기 대여금 뭐 거래처에 빌려주고 뭐 이자 받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금융업이 아닌 개인 간에 이루어진, 그것도 이자 수익은 다 장부에 적어놓고 법인세 낼 때 영업의 수익이 되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개인인 경우에 그 이익도, 그 다음에 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이익은 전부 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 자, 근데 그 이자 소득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과세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뭐가 있냐면 공익신탁의 이익, 왜 공익법인 같은데 그런 데서 생기는 거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이 생계형 저축 이자 소득, 노인네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무슨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개인연금, 요거 나중에 노후 보장을 위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저축을 해서 생긴 이자는 이것까지 세금 부과하지는 않고요.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린다. 생계형 저축, 뭐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자, 이거 상식선에서 이런 거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다른 것들은 필요경비 있으면 빼는데, 근로소득은 뭐 근로소득 공제 빼고, 근데 요거는 필요경비 인정 안 합니다.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이자가 붙었는데 뭐 자기가 들어갈 뭐 비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돈 있으면 갖다 맡기면 끝이니까. 그래서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전부 다 뭐예요?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과세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도 이게 언제 생긴 거냐. 왜냐하면 확실치 않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확실하죠. 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은 이자를 받은 날,
그러면 3년 만기 정기적금이다. 정기적금 딱 끝나는 날이 왜 안 될까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도 또 뭐 일부분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도로 계산하기 뭐하니까 이자를 지급받은 날 실제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때 과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통지예금이라는 게 용어가 또 낯선 게 나왔습니다. 통지하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일단 거치 기간 뭐 1년을 거치하고 1년 이상 놔두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인출할 때는 2일 전에 미리 전달하겠습니다. 알리게 통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2일 후에 아무 때나 가서 뭐 3일 후에 가도 되고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정기적금보다는 이자는 낮은데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는 높아요. 왜? 은행에서는 항상 현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통지예금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가 되느냐? 통지한 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통지한 날이 아니라 통지해놓고 사무실이 바쁘다 보면 뭐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급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이자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인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자 실제로 받은 날, 인출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자가 추가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아까 그랬죠? 조폭 말고 사채업체 말고 뭐예요? 개인한테 받은 거. 근데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처럼 개인한테 받는데 이자 얼마 주기로 했는데 바쁘니까 다음 주에 받았어. 그 일주일치도 계산해서 내놔. 이렇게는 안 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연 몇 프로를 언제까지 상환한다. 차용증이 있겠죠. 그러면 약정일자로 합니다. 이런 거는. 요것처럼 추가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채권 등 같은 경우도 이자 등이 지급일. 실제 받은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도 추가로 뭐 며칠 이자 더 안 쳐줍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자, 아까 보험 차익은 배당 소득이 아니고 이자 소득이라 그랬죠. 보험금 지급일 또는 환급금 지급일. 요 실제 받은 날이 아니고 약정된 요 나머지는 증서에 있는 날짜. 요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은 요거는 실제로 받은 날, 인출일 요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약정, 채권에 있는 지급일 요렇게 실제 받은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자, 실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3페이지에 있는 여기 323페이지는 통째로 그냥 교체해서 2021년 개정판에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파일을 이번 시간 강의에 파일 첨부해서 요거 A4 한 페이지입니다. 2021년 개정판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옛날 교재 혹시 그거 가지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순서 이건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내용 첨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설명한 이자 수입식이 있죠. 요게 옛날 교재는 없어요. 2021년 교재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디 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한 페이지 출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출력해서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요 교재에 맞춰서 잘라서 여기다가 끼워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이자 소득이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그럼 틀린 거 3개가 있다는 소리인데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적금 이런 은행의 수입 시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고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통지예금이 이자는 통지한 날 우리가 2일 후에 찾으러 갈게요 한 날이 통지한 날이죠. 근데 실제 그보다 며칠 있다 가서 돈을 뺄 수도 있죠. 이것도 실제 인출 둘 다 인출 아니면 받은 날. 자, 그러면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 요게 맞는 거죠. 자, 구분되시죠? 비영업대금 개인 간에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실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약정된 날, 지급받기로 한 날,
그날을 수입수기로 한다.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안 들으면 전혀 이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추가로 교재에다가 넣은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옛날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거.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 요게 동일한 거. 그러니까 필요경비. 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빼고, 연금은 연금소득,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 빼고, 그러니까 총소득과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달라요. 근데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그러니까 4번이 동일하죠. 예,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 배당소득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자, 이자소득은 은행 같은 데 적금 들어있다가 이자 받은 거고,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받는 거죠. 자,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거. 배당소득은 내국 법인, 국내 주식회사들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요거 받은 거.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는 배당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의제 배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간주한다는 건데 배당금으로 간주한다. 왜? 돈을 받은 건 아닌데 이 무상증자하는 경우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을 때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의제 배당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국외에서 받는 뭐예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요게 말이 참 어렵죠. 집합투자기구가 뭐냐? 증권회사에 가보면 펀드 판매하죠. 뭐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뭐 ETF 물론 상품도 있다 그러고 이러한 펀드인데 국내 또는 국외의 증권회사에 요즘은 해외 주식도 많이 투자하니까 거기에 펀드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뭐예요? 배당금을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6번째. 외국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 증권회사에 펀드를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 경우. 저도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이 주식회사의 자본을 좀 알려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조금 사놓고 한 두석 주 사놓고 그냥 묵히고 있는 게 있는데 배당금이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석 달에 한 번 나오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인데 거기는 월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월급식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배당소득이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다 주식과 관련해서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뭐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는. 자, 다음 중 324페이지입니다. 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의제배당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뭐 무상증자 했을 때 주식을 받았을 때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거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정배당.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뭐예요? 증권회사에서 펀드. 자, 거기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앞에서 이거 강조했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자 소득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배당소득이 아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방법.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이냐, 무조건 분리과세냐, 아니면 어떤 여건에 맞춰서 본인이 분리과세 하고 싶으면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거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1번 무조건 분리과세, 얘네들은 종합소득에 안 들어간다 하는 게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 이건 정반대죠. 요게 두 개 있고 조건부로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요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험 문제 푸는 요령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무조건 분리과세, 뭐 배당,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누구 건지를 모르는 그런 무기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게고 직장 공제 외에 뭐 초과 반환금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 2번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 종합과세.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나머지는 말 헷갈린다.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소리입니다. 요것만 종합과세. 요거는 조건부니까. 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거. 무슨 말이냐면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해서 배당금이 오더라고요. 근데 원천징수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국에서 받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애플 뭐 받았다 그랬죠. 왜냐? 국외에서는 원천징수를 못해요. 못하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두 개 프레임 중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조건부 여기 잘 봐요. 조건부 종합과세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두 개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은, 분리과세 한다는 건 원천징수 해야 돼요. 근데 분리과세를 안 하고 2천만 원 이하이다? 이거는 그러면 원천징수를 안 하고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소득 들어가야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받을 때 빼고 나머지 2천만 원 이하일 때 나머지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조건도 원천징수 했을 때고 요거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344페이지. 자, 여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뒤에 종합 문제 한 문제가 오늘 설명한 시간에 해당이 돼서 344페이지 15번 문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자, 뭐 이거 다 하는데 아까 핵심이죠. 원천징수되지 않은 거. 원천징수되지 않은 거 무조건 종합소득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밑에 제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왜?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천만 원 이하야. 원천징수했어. 그럼 분리과세로 끝난 겁니다. 요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2천만 원 이하다. 주식해서 2천만 원 1년에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그거를 그 증권회사에 문의를 해서 분리과세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 하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뒤에 또 있구나. 345페이지입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딱 나왔죠. 이거 또 나왔어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뭐다? 이자소득이다. 은행 정기예금, 정기저축으로 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이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다.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소득은 금융소득만 한다 그래놓고 사업소득까지 넘어갔구나. 326페이지.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에 따른 소득, 돈 번 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여기 뭐 식당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시적이고 어쩌다 한번 뭐 전속 계약금 받는 거 이런 거는 사업소득으로는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뭐 강의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 사업소득의 종류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봐두세요. 뭐 모든 업종 다 들어간 겁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있죠. 요거는 무조건 이것도 사업자니까 사업소득이 되는데 공장 재단에 대여. 이게 도대체 뭐 말이야, 공장 재단? 공장 설비를 빌려주고 받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장 재단이라는 거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근데 사업소득 중에서 다음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요거는 차감해 줍니다. 뭐냐면 어려운 사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1주택인 경우에는 요거 맞습니다. 대신에 집이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집을 임대해 준다? 요거는 안 됩니다. 사업소득 신고해야 되고요. 요거 잘 봐두고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받는 임대소득 이런 거는 빼줍니다. 이거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전통주 제조, 자, 연 1,200만 원까지 이것도 빼주고요. 농가 부업소득, 이거 뭐 벼룩에 간을 빼먹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무 또 많이 심어야죠. 산불 나니까. 조린기간 5년 이상인 뭐 이게 벌채해가지고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빼줍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327페이지. 이거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가감하지 않는 거 있죠? 자, 요건 빼는 겁니다. 요거는 더하는 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 보면 법인이 유형자산 처분해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 근데 개인인 경우에는 요거는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에서 빼준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자, 법인은 중고차 회사의 차량을 팔아서 이익 봤을 때 이게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소득의 개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 과세소득에 포함.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328페이지죠.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 이건 문제는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 원이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 자, 종합과세 소득이 되려면 이게 뭐 집이 한 채다 뭐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는 영세 임대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다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복식붓기 의무자의 개인사업자가 2017년 7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차량 매각 발생한 매각 차익 이거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사업자인데도 복식붓기 의무자면 제가 착각했어요. 요거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제가 아차 실수해. 개인사업자만 눈에 띄어가지고. 아까 앞에 있었죠. 복식부기 의무자. 예. 2017년부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달라지고요. 원천지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요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나온 거죠. 원천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하여 받은 매매 차익. 복식부기 의무자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28페이지.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문제가 좀 이상하죠. 이게 과세표준 신고한다라고 하는 건 종합소득을 소득세법이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을 넣어야 문제가 확실한데 그걸 뺐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하는 종합소득밖에 없으니까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경품 당첨 소득 200만 원과 퇴직 소득 4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자,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기타 소득이고요. 퇴직 소득은 이거는 분리. 요거는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죠. 종합소득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이 회사 다니다가 6개월 다니고 다음 회사 옮겨서 6개월 다녀서 그래봐야 근로소득이에요. 자, 요거는 근로소득 신고만 하니까 상관없고요.
이자 소득 200만 원과 제조업 사업 소득이 있어요. 사업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 자, 이자 소득은 뭐 2천만 원 이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신고해야 되고요. 주택 임대 소득 고가 주택은 아님. 정확히 말하면 9억 원 이하임 해야 맞는 건데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분류과세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종합소득 해야 되는 신고해야 되는 것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28페이지. 자, 다음 중 근로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그러면 다 종합과세 소득인데 아닌 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천징수 안 했다는 소리예요. 1200만 원 있는 거. 자, 이거 종합소득 신고 어떻게 해야죠. 자, 그래서 몇 페이지야? 3번 문제. 자, 요거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3번 먼저 할게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사업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유형자산 매각했어요. 그러면 요 매각 차익이 발생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뭐예요? 종합소득 대상이 해당이 되죠. 왜? 유형자산 처분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다 하면 그 영세업자는 아니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사업 이거를 하려면 매출액 몇 억 이상일 거예요. 하여튼 그 기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 2천만 원. 정답은 어쨌거나 2번인데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되어 받은 3억 원이 복권 당첨금 2억 원 이하는 뭐 20%고 3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뭐 40%라고 하는데 요거는 100% 기타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아, 나중에 종합시도 은행에 가서 이거 당첨금 다 주세요. 내가 알아서 나중에 신고할게. 안 됩니다. 은행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합소득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데 지금 요 출제는 내가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거 이거 근로소득 신고만 하면 돼요. 근로소득 신고 우리 월급쟁이들이 무슨 종합소득 근로소득은 1월, 2월 달에 하잖아요. 원천 연말정산. 근데 종합소득은 4월, 5월 요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종합과세 대상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거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는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사업소득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냐라고 간주를 해서 출제를 해서 얘는 정답이 아니다. 얘가 정답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이거 의제기하면 좀 문제는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아까 같은 문제는 그 다음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사업소득은 아까 금융소득 수입 시기가 있듯이 사업소득도 수입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보면 제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기, 수익의 시전 시기 거기에 나왔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상품, 제품, 생산품 판매는 상품 넘겨주는 날. 자, 뭐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요. 뭐 시용 판매는 써보고 구입하는 거 구입 의사가 있을 때,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그냥 일반 할부 판매는 판매할 때입니다. 위탁 판매는 팔렸을 때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자, 용역의 제공은 뭐예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또는 돈을 받기로 한 날. 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 자동 판매기는 돈, 현금을 인출할 때. 요거 다 앞에서 배운 거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자, 329페이지.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수입 시기 중 바르게 연결된 것.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은 어떻게? 상품이 인도된 날. 구입 의사를, 이건 시용 판매에 대한 설명이죠. 자, 틀렸고요. 자동 판매기는 뭐예요? 돈 인출한 날, 상품을 받은 날 아닙니다. 인적 용역이 아까 용역.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또는 용역이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자, 아까 요거였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위탁 판매는 그 위탁품, 제주도 감귤 서울에 위탁했을 때 팔린 날, 인도된 날 아닙니다.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 뭐,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빌려주고 돈 받는 거고, 2천만 원 이하는 2018년 세법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입니다. 아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예요? 시설 빌려주고 돈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 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입니다. 단 1주택도 9억 원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자, 요거 뒤에 종합 문제예요. 요거 몇 번이죠?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이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1주택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단 조건이 있었죠. 그 가격이 얼마? 9억 원 이하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9억 원 이상도 무조건 그러면 과세 안 된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것 정답이 일단 먼저 되고요.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월세를 받았을 때고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게 되고요. 예, 맞는 게 되고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전체 합계액이 3억 원 이하면 아주 작은 빌라죠.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집 말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뭐 전세금이 1억 5천씩 두 개라 그러면 이 정도면 이거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각각 주체로 봅니다.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제 비율은 한 절반 정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